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전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집 하면 집값 또는 아파트 시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씁쓸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요즘 세대들 말고 그 위의 연배이시라면 그 옛날 어린 시절부터 거쳐온 다양한 삶의 공간들이 스쳐갈 텐데요.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공선옥 작가님의 춥고 더운 우리 집인데요. 50여 년 세월 자신의 삶과 함께한 다양한 집들의 풍경과 그 공간과 시간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쓸쓸하고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는 고향인 전남 곡성의 구렁이가 나오던 초가집부터 고등학교 시절 광주의 주인집과 부엌을 같이 써야 했던 자취방, 대학 중퇴 후 상경에서 일했던 서울 정릉 봉제 공장의 기숙사방,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9평 영구임대 아파트까지 저자의 삶을 함께한 공간들과 그 공간에서 보낸 시간과 기억들이 담겨 있고요. 2부에는 평생 이곳저곳 유목민처럼 떠돌다가 정착할 곳을 찾아 고향 근처인 담양으로 내려가 집을 짓는 과정의 이야기와 집이란 사람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대답,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인생에서 집의 의미를 밥과 연결해 풀어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늘 아늑하지만은 않았던, 그러나 내 삶이 오롯이 담겨 있기에 뒤돌아 떠올리면 애틋하기만 한 내가 살던 집들, 우리 각자의 기억 속에 자리한 그 집들에 대한 추억을 불러 모으는 공선옥 작가님의 따뜻한 문장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아궁이에 물을 푸며 책을 읽다. 근 10년 동안 객지를 떠돌던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한 일은 드디어 집을 짓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짓는다 하기에 그 얼마나 마음 설레었던가. 그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제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부엌도 있고 마루도 있고 방도 2칸이나 되는 집을 짓는다니. 이제 우리도 남들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구나. 사람이 남들처럼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겪는 마음고생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돈을 벌러 객지로 떠날 때나 한 가지로 돌아왔을 때도 돈이 없었다. 고향에서 실패를 보고 떠났던 아버지는 객지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직 삶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집을 지었던 것이리라. 아버지는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 먼저 목수를 불러서 기둥과 대들보와 석가래를 올린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얼마나 감격했던가. 이제 드디어 우리 집도 남의 집처럼 정상적인 집을 짓게 되는구나. 어라, 그런데 이것이 뭔 일이라냐. 목수일이 끝나갈 무렵 눈에 익숙한 부록구가, 그놈의 미운 세멘 부록구가 트럭 한가득 실려 도착하는 게 아닌가. 아버지는 객지 나가서 조적과 미장일을 배워왔다. 목수를 불러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석가래를 놓는 일이 끝나자 아버지는 객지 가서 배워온 아버지의 기술을 다른 집도 아닌 바로 자신의 집에 써먹기로 한 것이다.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아버지는 흙벽 대신 브로크벽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 미장 마감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다 했다.
지붕은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도왔다. 완성된 집은 뭔가 불안불안했던 내 예상대로 좀 이상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부엌은 옛날부터 흔히 보던 전통 부엌이다. 바닥은 그대로 흙바닥이고 아궁이가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도시에서 보고 온 대로 시멘트로 싱크대 형태를 만들었다. 타일도 붙였다. 그런데 정작 그 시멘트 싱크대에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양은 싱크대이되 쓸 수가 없는 싱크대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부엌 아궁이가 뒷겹보다 낮아서인지 비만 오면 아궁이 가득 물이 찼다. 엄마가 늘 아프니까 언니가 광주로 고등학교를 간 이후 내가 언니의 바통을 이어받아 밥을 해먹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비 오는 날 아침에 밥을 하려고 부엌 문을 열면 우선 아궁이에 물부터 퍼내야 했다. 내가 원한 집은 결코 그런 집이 아니었다. 아무리 비가 와도 고실고실한 집이었다. 아무리 추워도 코끝이 얼지 않는 집이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안에 곰팡이가 피지 않는 집이었다. 내 동무들 집은 다 그랬다. 아버지가 도시물만 먹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집과는 정반대인 집은 짓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도시에서 조정일만 배워오지 않았어도 내 친구들 집처럼 겉으로는 기운 옷처럼 흙덩이로 덕지덕지한 집이라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지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지은 집의 형태는 다른 집과 얼추 비슷했지만 내용은 우리 집보다 더 오막살이인 흙벽 토담집보다 못한 집이었다. 부엌에 타일로도 박혀 있고 문도 유리 미닫이 문이고 깨끗한 브로크 세면지를 한 집이라고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좋다고 하는 그 사람도 아마 속으로는 혀를 차는 집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 좋다고 싱글거리는 사람들이 나는 미웠다. 그렇게 우리 집이 좋으면 당신이 우리 집 갖고 당신 집을 나한테 달라고도 하고 싶었다. 비 오는 날이면 물을 퍼내야 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런 날이면 밤잠을 안 자고 있다가 날이 아직 새지 않은 신새벽에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퍼냈다. 고이면 퍼내고 고이면 퍼냈다. 그래도 아궁이에 물이 고이는 집 덕분에 나는 책을 읽었다. 새벽에 물이 고이는 동안을 기다리며 선생님이 빌려주신 이중섭 평전도 읽고 강은교 에세이 그물 사이로도 읽었다. 중학생인 내게 그리고 미술이나 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왜 선생님이 그런 책을 빌려주셨을까? 물론 선생님이 자기 책에 흥미를 가지는 내게 선뜻 주신 것이지만 말이다. 궤도 루팡이니 복면의 기사니 하는 어린이용 책만 접하다가 그런 문명적인 책을 접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느 날 대학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첫 부임해온 미술 선생님이 책을 보고 있길래 선생님 곁으로 가서 무슨 책을 보시나 슬며시 건너다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팔에 왜 멍이 들었냐고 물었다. 내 팔에 묻어있는 수검댕이 멍자국인 줄 잘못 안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이 입으로 갔다.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내 팔뚝에 검정이 멍이 아니고 수검댕임을 보여주었다. 그런 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선생님이 무슨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불쑥 책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진짜 책을 만났다. 아궁이에 불을 떼기 전에 물부터 퍼내야 하는 참담한 시간에 책을 봤던 것이 그때는 내게 무슨 영향을 주는 일일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아궁이에 물을 푸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아주 오랜 후에 내가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궁이에 물이 찰수록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저희들이 쓰는 말로 멍미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창이 큰 집에 사는 아이는 꿈도 크게 꿉니다. 그 집이, 그 차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운운하는 광고가 한창 나오고 있었다. 나는 창이 초등학교 아이들 쓰는 스케치북만한 집이나 아궁이에 물이 들어차는 집에 살았다. 그 아파트 광고대로라면 나는 어쩌면 그런 집에 살아서 꿈이 겨우 스케치북만큼밖에 안 되었던 것일까. 그 집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말도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내가 팔뚝에 수검댕 같은 것을 묻히고 다닌 것은 분명 아궁이에 물이 차는 집에 산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었을 테니 창이 겨우 스케치북만 하고 팔뚝에 수검댕을 묻혀야 하는 집에 살았어도 아니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책을 읽었던 것 같다. 하여간 그랬던 것 같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다. 아침에 밥을 해먹으려면 아궁이에 물부터 퍼야 하는 생활이 뭐가 재미있었겠는가. 사방을 둘러봐도 재미라고는 없는 환경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보는 것뿐이었을지도. 내 집은 어디에? 너무도 많이 떠돌았다. 지그재그로 떠돌았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세상을 나 혼자 떠돌았다. 혼자 떠돌다가 인생 계획표도 없이, 그러니 당연히 어떤 준비도 없이 또 다른 식구들을 만들어 이번에는 집단으로 떠돌았다. 어느 날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엄마 또 이사가? 놀라지도 않고 물었던 때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하다. 모든 지나온 족적이 다 삐끗하면 추락할 뻔했던 것을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온 것 같다. 모골이 절로 송연해진다. 이 나이에 생각해보니 산다는 것의 결론이 났다. 산다는 것은 복불복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그러니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천운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들과 함께 나를 따라다니는 짐들과 함께 고개하듯이 떠돌았다. 이 나라를 떠나 독일까지도 갔다. 그런데 낯선 이국 땅에서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도 떠나고 싶었던 이곳이었다. 이곳 중에서도 내게 익숙했던 남도의 풍경들이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국의 농촌 풍경을 깔아놓고 골똘히 들여다보곤 했다. 집이라는 것이 그렇다.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지긋지긋하면서도 떠나고 나면 가장 그리운 것이 집 혹은 고향 혹은 고국. 돌아갈 것이 겁나면서도 못 돌아갈까 봐서도 겁나는, 사람을 환장하게 하면서도 또 사람을 안정시키는 집은, 고향은, 고국은 혹시 마약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그토록 집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지긋지긋해질 것이 겁나서. 그러니까 나는 한낱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겁쟁이가 겁도 없이 천지분간도 못하고 그 많은 짐들을 오직 내 책임하에 있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천지사방을 휘돌았던 것이 아닌가. 어려서 살던 곳은 산이 첩첩인 곳이었다. 산 너머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늘 궁금했었다. 나는 언제쯤 저 산 너머로 가볼 수 있을까. 엄마 따라 산밭에 감자밭으로 가며
나는 감자밭 반대편 세상을 생각했다. 산 너머 세상으로 가는 길은 내가 굳이 꿈꾸지 않아도 삶의 행로가 저절로 그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 내가 모르고 있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뽕나무밭 걸음을 주며 삽질을 하는 아버지한테 물은 적이 있다. 아버지, 삽으로 계속 땅을 파면 어디가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고 묻지 않고 어디가 나오느냐고 물었던 것은 내가 노상 먼데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시 무엇보다 어디가 더 궁금하고 갈급했기에. 아버지는 미국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 미국. 미국은 지도상의 미국이 아니라 익숙한 이곳이 아닌 낯설어서 모든 가능성이 총집합되어 있는 곳의 대명사다. 그래서 이곳, 이 땅의 사람들은 미국으로들 그렇게도 많이 떠나갔던 것은 아닐지. 그래서 나성이라는 곳에서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 보내서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애간장을 타게 했던 것이 아닌지. 그러나 나성에서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 보낸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는 지금 그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곳을, 그 지겨운 곳을, 그 때 묻은 곳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삶은 그런 것이다. 허무하게도. 그 허무의 끝에 당도하기도 전에 나는 내가 그렇게도 떠나고 싶어 안달했던 이 나라의 한 귀퉁이에 내 땅을, 내가 이제는 정말 정착해서 살 내 집을 지을 땅을 구입하고야 말았다. 구입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말이다. 결과를 놓고 말하자면 이제는 나의 마지막 집주인이 되는 이로부터 거의 밀려나다시피 짐을 부렸던 장소를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왔고 나는 나의 땅으로, 아니 내 땅이 가까이 있는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짐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짐들은 이삿짐 보관소에 맡겨두고서. 나는 이제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 아니, 집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내가 돌아와 누울 집을. 어쩌면 남은 생을 살다가 영원히 누울 집을. 그렇게 생각하니 딴에는 비장하기도 했다. 어려서는 먹을 것만 생각했다. 하루 종일 만난 것만 생각했다. 하루 종일 먹을 것만 바라는 개나 닭이나 돼지나 오리나 소처럼 내가 주는 먹을 것을 향해 뛰어오는 그 무구한 짐승들처럼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먹을 것을 향해 제비새끼처럼 입을 잘도 내밀었다. 그런 시기를 지나 인생의 어느 한때는 또 반드시 외관 꾸미기에 온 시간을 다 잡아먹게 되어 있다. 인간이 아직 자식일 때, 저희들이 아직 어른이 아니었을 때는 그렇다. 하루에도 12번씩 옷을 갈아입고 혼자서 거울 앞에서 쇼를 할 때가 있다. 짐승의 시기를 지나 털 빠진 인간으로 진화해 나가는 시기. 나에게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털이 다 빠졌을 때 너는 자신의 삶을 알 수 없는 곳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쪽으로 밀고 나가기엔 여러 가지로 거시기한 때,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집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나도 이제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 집이란 곳은 떠나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돌아갈 곳을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내 집이 없어 살던 터전을 수시로 옮겨야 하는 현대판 유목민의 삶이 자유롭지만 고달픈 것도 사실이다. 자유보다는 고달픔이 더 두려워진 시기가 왔다고 느꼈고, 그래서 집을 짓자고 결정을 하긴 했지만
내 속에서는 사실 정착이 주는 안정감과 답답함 중에 답답함에 대한 공포가 은밀히 자라고 있었다. 돈만 지불하면 집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가벼워도 좋은 시절은 가고 집이라는 거대한 물건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시절이 도래한 것이다. 모든 소유는 그토록 무겁다. 나는 이제 유랑이라는 전투의 시절을 마감하고 정착이라는 전쟁의 시간 속으로 꼼짝없이 기어들어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집이란 무엇인가? 다시 집에 대해 묻는다. 집이란 무엇인가? 특히나 현대사회에서의 집은 돈인가? 집은 돈이다. 가질 때도 돈이고 팔 때도 돈이다. 집은 그냥 돈덩어리다. 물론 돈이 될 때의 집은 그 이름이 집이 아니고 부동산이 되겠지. 집이 돈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언제든 돈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집이 그냥 집인 집. 집이 그러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물론 그런 법은 없지만 집을 집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 앞에서는 집을 집이라 하기가 왠지. 나는 집을 짓기 위해 내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 잡혀 집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을 담보 삼아 또 빚을 내었다. 만약 내가 빚을 내어 아파트를 샀다면 내가 빚을 갚아나가는 동안 아파트 시세는 올라가야 한다. 아파트 형태의 집이 생겨난 이래로 아파트는 거개가 올랐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샀고 산 아파트가 오르면 팔고 다시 빚을 내 좀 더 새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이 당첨된 집을 프리미엄 붙여 팔거나 자신이 들어가 살더라도 오르면 다시 팔고 그러면서 돈을 만들었다. 그렇게 아파트 값이 다락같이 올랐다. 한국은 그렇게 흘러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집은 돈임이 확실하다. 옛날 우리 엄마 말로는 돈만이 들어가는 일을 일러 돈구덕이라고 했다. 돈구덕인 집에서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집으로의 탈출 방법은 없을까?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명실상부한 집에서 살고 싶어 집을 짓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집을 다 짓고 이사 들어오자마자 또 집 때문에 빚쟁이 신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가 집값에 신경 곤두설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것만으로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치고 자신이 사는 집의 시세에 무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 또한 빚 얻어 산 아파트 살 때 집값이 떨어질 것이 은근히 겁났다. 내가 사는 집 시세에 신경 쓰이는 것이 성가셨다. 그러니 내가 집을 짓자고 결정한 이유 중에는 혹시 집값 떨어진다는 소식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두려움에 떨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의 작용도 있지 않았을까. 집이 돈이 아닐 수 있는 첫째 조건. 그러니까 집이 그냥 집이게 하는 것은 시간일 게다. 오, 시간. 살기 시작한 집에서 꼼짝없이 눌러 사는 것. 아파트 살면 평생을 눌러 살기 어려운 것이 혹시 새의 마음이 되어서 그럴까? 인간이 공중에 살다 보니 공중에 사는 새의 생리를 자신들도 모르게 닮아가서 그런지도. 그러니 한 번 살기 시작한 집에서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무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 법. 그러니 마당 있는 집에서 살기.
나무의 뿌리가 그러듯 마당에 시간을 꾹꾹 누르기. 시간은 마당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다. 벽에서도 자란다. 시간을 벽에 문지르기, 방바닥에 시간을 새기기, 내가 집과 함께 늙어가기, 종당에는 그 집에서 생을 마치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새 집의 황량함을 잘 견뎌내기, 불편함을 꾹 참아내기. 그리고 나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그 집에서 꼼지락거리기. 지렁이처럼 내 집에서 내 길을 내기. 아직은 딱딱하고 무뚝뚝한 집을 개미처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며 보실보실 어루만지기. 집이 더 이상 돈이 아니게 된 다음의 집은 무엇이 될까? 나는 처음에 집을 짓자는 생각을 할 때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다. 바로 베이스 캠프. 더 많이 떠돌기 위해 우선 베이스 캠프 하나 갖는 것. 짐 보관소라고나 할까. 폭풍우가 몰아치면 문득 돌아가 쉴 곳. 쉬고 나서 다시 보관된 짐 꾸러미 속에서 필요한 것 골라 떠나기 위한 집. 그런 집을 이제는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좀 떠나고 싶어도 내 짐을 맘 편히 두고 떠날 수가 없는 집은 내게 아직 집이 아니었다. 짐들. 100번 생각해도 살아가는 것은 짐을 늘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짐들은 어느새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된 듯 싶었다. 그것들은 이미 내가 되었다. 내 집에 온 사람들은 웬 짐이 이렇게 많냐고 다 버리라고들 했다. 처음에는 짐 많은 걸 부끄러워하다가 이제 나도 그 말들에 대응할 적당한 말을 찾아냈다. 농사 짓는 집에 농기구들 있지요. 내게는 저 짐들이 내 농기구들이에요. 예전에는 나도 간소하게 살자주의 전도사가 된 듯이 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도 내 집을, 내 공간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절대 버리지 말자. 내 집은 내 생의 아카이브 공간이다. 그것을 뭐에 쓰려고 그러냐는 물음에는 아직 대답할 거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내게 생긴 혹은 내게 온 물건들을 나는 허투루 버릴 수가 없었다. 그동안 집이 없어 혹은 공간이 작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살아왔던가. 아이들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들, 옷들, 책들을 버렸다. 간소하게 살자주의 전도사께서 TV에 나와 일장연설을 하신다. 버리십시오.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내 집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내다버리면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필시 현대의 물건이란 게 내다버리면 지가 알아서 직수굿이 흙으로 돌아갈 성질을 가지지도 않은 터에 그러면 그것은 결국 쓰레기장으로 가게 될까? 쓰레기장으로 가면 또 어찌 될까? 필시 짜부러뜨려지거나 갈라져서 땅에 매립되거나 태워지게 될 것인가? 태워지면 곱게 연기로 사라져 줄까? 애초에 버려진 얼마 후에 흙으로 돌아가지 못할 성질을 지닌 것들은 반드시 연기로만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질 않나. 사라지면서도 강렬한 흔적을 남기지 않나. 그 흔적이란 순하게 말하면 미세먼지요. 독한만 먹고 진실을 말하면 발암물질이 아닌가. 사정이 그러하니 나는 버리고 살라는 말이 그리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내다버린 물건들이 사라지면서 공기 중에 남긴 유해물질을 막는답시고 간소해진 집안에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이지 않나. 그러니 간소하게 살자거나 버리고 살자는 말에는 또 다른 소비를 하라는 달콤하고도 음험한 의미도 들어있는 것만 같다. 이왕 집을 짓자고 했으니 집 다 지어지면 내게 온 물건들을 되도록 간직하며 살아야지.
혹시 손주가 생기면 손주가 세상에 나와 맨 처음 입은 베넷 저고리, 맨 처음 신은 신발, 맨 처음 본 책,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집에 간직해야지. 그래서 내 집이 그 아이의 역사가 되게 해야지. 이제 내 집은 그런 곳이 되게 하리라. 집에 대해 생각하는 게 집값이 아니라 역사라니. 설핏 가슴이 좀 뛰는 것도 같다. 이것은 네가 3살 때 갖고 놀던 사근팔이고, 이것은 네가 10살 때 별을 관찰하던 망원경이요. 이것은 네가 20살 때 보던 책이요. 내 손주에게는 내 집이 보물창고요, 저의 역사가 되는 집. 적어도 집이란 게 그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집값 오르는 거 봐서 후딱 팔아치우고 떠나기 좋을 만큼의 집만 가지고 사는 임시 숙소로서의 집이 아닌, 벽에 가만히 등을 기대고 앉으면 두툼한 시간의 덮개가 내 등을 든든히 받쳐주는 집. 그것이 집 아닌가.